개념 확인 문제는 조금 이따가 풀어볼게요. 자, 이제 관료제예요, 관료제. 자, 이거는 할 게 없어요. 관료제 자체는 시험도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봐봐. 관료제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테마긴 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료제가 잘 나오는 이유는 왜? 어,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는 뭐의 끝판왕이야? 산업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의 끝판왕이에요. 응? 다시 뭐라고? 산업사회의 조직의 의사결정 방식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데 크게 기여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관료제의 특징을 좀 봅시다. 책을 보시면 돼요. 관료제의 특징, 거기 보시면 대규모의 조직을 합리적,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피라미드 주기 형태.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료는 이런 형식을 띱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관료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몇 명만 관리하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둘. 그럼 얘가 둘, 얘가 띵띵띵띵띵띵띵띵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피라미드의 맨 마지막에 있는 애는 그렇죠. 엄청난 말단 사원이 되는 거죠. 이거 사실 한 단계 한 두세 번만 넘어가면 거의 만 단위 사람이 돼버리거든요. 네, 엄청나게 큰 집단이죠. 그러면 이 집단이 갖는 다시 말하지만 이 집단은 장점이 있는 집단이라 그랬죠. 장점이 있는 집단. 뭐가 빨라? 여기서부터 일로 그렇죠. 누구의 오너의 어떤 지시사항이 아래로 전파되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빠릅니다. 뭐라고? 여기에서 결정돼가지고 이 밑으로 전파되는 속도가 미쳤어요. 미친 듯이 빨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하향식 의사결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속도가 돌았지. 미친 듯이 빨라요. 최고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누군가의 의견을 정해서 그걸로 빨리 생산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서 의견을 결정하는 속도, 결정하는 걸 갖고 민기적 되는 것보다 위에서 하나 딱 결정해서 다다다다 달리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에서 그 반도체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삼성이 반도체 한다고 이건희 회장이 처음에 반도체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 반도체에 돈을 때려박을 시점이 되냐면 80년대 후반이거든요. 우리나라 아직 건설 경기 미쳐 날뛸 때예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공장 짓고 부산중공업이 리비아 막 이런 데서 담수화 사업해서 성공해갖고 엄청 캐시 땡길 때거든. 우리나라의 3조 호황까지 겹쳐가지고 80년대 중반 후반은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는 거지 깽깽이 같은 똥 같은 사회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해피아워라고요. 그런 시점에서 갑자기 되게 원투펀치를 다투는 삼성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우린 반도체다 이러면서 반도체로 간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님 미쳤어? 이랬겠지. 원래 그리고 아시죠? 삼성은 원래 뭐에서 출발한 회사예요? 설탕 공장에서 출발한 회사예요. 그 CJ 있잖아요, CJ. CJ 원래 사명이 제일제당이거든? 그게 원래 삼성이야. 삼성의 모체야. 응? 원래 그 이병철 아저씨가 설탕 공장으로 출발한 게 삼백산업 해가지고 설탕 밀가루 이걸로 출발한 게 삼성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전자가 90년대 2000년대 삼성을 매겨 살렸죠. 그리고 이건희 아저씨가 해놓은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핸드폰이요. 이건희 아저씨의 마지막 작품이 핸드폰이죠. 그 삼성 갤럭시 시리즈로 스마트폰으로 밀고 나가게 한 거 사실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 박은 거거든요. 결국 그 경쟁에서 이겼죠. 그러니까 애플을 상대는 못합니다. 왜냐면 애플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커요. 제가 그 차트 봤더니 작년에 애플이 아이폰만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80조를 벌었던데? 아이폰만 팔아서? 아이패드 빼고 아이폰만 팔아서 80조를 벌었어, 작년에. 그러니까 한 분기당 평소 한 30조씩 벌고 있는 거야. 아이폰만 팔아서.
아이패드 빼고. 참고로 아이패드는 시장 점유율 60%가 넘어가는, 패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60%가 넘어가거든요. 어. 어마어마하죠. 삼성 핸드폰, 패드, 삼성 그 전자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을 다 합쳐도 아이폰 하나도 안 됩니다. 아이폰이 지금 그 애플이 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예요. 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입니다. 물론 그건 누가 빠졌습니까? 저기 석유 재벌들이 그 우리 기름국들, 중동의 기름국들이 빠져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시가총액 1억이에요. 1위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 거의 게임 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엔터테인먼트로 먹고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윈도우즈 수입이 별로 안 돼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윈도우 12를 만들면서 거의 사활을 내걸고 지금 만들고 있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료제는 맨 윗대가리가 자 이렇게 합시다. 고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다다다다다다다 빨라지는 이건 진짜 최고의 시스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똑똑한 윗대가리가 있으면 관료제만한 시스템이 없어요. 자, 밑에 볼까요? 자, 관료의 지배를 의미하는 말로 국가의 행정 조직과 유사한 원리에 따라서 형성된 거대 조직. 원래 관료제라는 게 맨 처음 생긴 건 절대왕정 시대 때, 그쵸? 그 봉건 영주들, 중세 봉건 영주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국가의 관료가 필요했고, 여러분 혹시 그 삼총사라는 소설책 봤나요? 네, 그 책에서 나오는 그 리슐리에라는 추기경 나쁜 놈으로 나오는 그 아저씨가 프랑스의 관료제 조직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등장 배경 근대산업 사회 위로 광범위하고 대량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계층제 여기 보세요. 여기 수직적인 계층제를 이루고 그렇지 기능상 수평적으로는 뭐 각자 할 일이 나눠져서 분업이죠. 그러니까 이 분업 시스템을 정말 잘 갖다 낸 겁니다. 자, 그 밑에 볼까요? 관료제의 특징. 자, 특징. 과업의 전문화. 이게 무슨 얘기야? 봐봐. 과업의 전문화는 나봐봐. 자기가 맡은 일만 하는 거야. 좋은 점은 그렇지. 빨리 우리가 흔히 말해서 효율성이 올라가지.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누구는 족발을 썰기만 하고 누구는 족발을 담기만 한다면 족발을 잘 써는 애는 계속 족발을 써는 것만 하니까 기술이 엄청 느는 거고 담는 애는 계속 담기만 하니까 기술이 빨리 늘어요. 반복 작업은. 자, 그리고 이거의 단점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인간 소외 현상. 했던 얘기입니다. 위기의 서열화, 하향식 의사결정. 좋은 점은 네, 속도 빠르고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요. 단점은 자, 봐봐. 여기에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어. 이게 안 돼. 뭐라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건 끝내주는데 아래에서 어떤 문제점을 그러니까 맺잖아. 조직을 무너뜨릴 만한 사소한 문제점들은 어떤 거대한 기업이든 거대한 뭐가 무너지기 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시그널이 있죠.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그 현대산업개발 그 아파트 무너져서 이제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거 현대산업개발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름 우리나라 그 아이파크 그 아파트 브랜드 갖고 있는 게 현대산업개발인데 지금 그 아파트 그거 하나 무너진 것 때문에 지금 도미노가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가갖고 당장 경제적인 이익만 2조 8천억? 경제적인 손해만? 당장 손해만? 이게 뭐냐면 일단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입주 날짜가 당연히 미뤄지겠죠. 참고로 그거 그대로 다시 못 짓습니다. 완전히 새로 부시고 다시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그 아파트 단지 전체 공사 자체가 거의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미뤄집니다. 그러면 입주 일자가 1년이 미뤄지잖아요. 그럼 그 입주민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호텔도 재워야 돼요. 누구 잘못이기 때문에? 시공사 잘못이기 때문에 그 입주 예정일 잡아놓고 입주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 이 양반 호텔에서 재워야 된다고. 그 가족을 다. 그 짐은, 이삿짐은 어떻게 해? 보관료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게 스노우볼이 굴러가서 아파트 새로 짓는 것보다 그게 미친 듯이 눈덩이처럼 굴러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뭐 대략 한 3조 정 2조 7, 8천억 원 나온다는데? 당연히 모두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입주가 지연된 것에 대한 보상도 해야죠. 민사적인 보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동자 죽었잖아. 그 양반들에 대한 형사처벌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벌금과 각종 행정 규제가 나오겠죠?
예, 거기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아파트가 무너졌네, 와, 사람 죽었다, 와, 이게 아니라 그 회사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참고로 현대산업개발이면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 서열 3위입니다. 부실공사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한 방에 지금 서열 3위짜리 시가총액 거의 한 20조짜리 회사가 지금 한 방에 지금 나가리 되게 생겼죠. 네. 관료제 폐해. 이걸 왜 갑자기 뜬금없이 관료제 폐해 그러냐면, 누군가가 이 시그널을 봤을 거라니까요. 어? 원료 떼먹고 부실공사하는 거 누군가 시그널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거를 이야기했겠지. 근데 윗선에서 커트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그널이 누구까지 안 간 거예요? 이 최종 테크트리에 있는 회장까지 할 때까지 안 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그렇죠. 아주 느려 터진 거대한 공룡이 돼서 사회 변화나 어떤 시류의 변화에 전혀 적응하지 못해갖고 아웃되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조직이 경직된다 그러잖아요. 조직의 경직. 그러니까 조직이 경직되면 뭐 하질 못해요? 그렇죠. 봐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관료제라는 시스템은 어디서는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스템이에요. 산업사회에서는 이거 말한 게 없다니까요. 약간 최고예요. 진짜 최고예요. 근데 어디서 이제 안 어울려요?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이게 안 맞아. 안 맞아. 정보사회는 다른 그러니까 진짜 제3의 물결이건 전혀 다른 시대거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뭐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정보사회가 됐으니 산업사회의 그 유물인 관료제랑 뭐 저기 뭐 어디냐 저 컨베이어 벨트 생산 방식 이런 걸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먹히는 동네가 있어요. 이게 괜찮은 동네가 있어요. 군대나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야죠. 대학병원 같은 거 관료제 가야지. 더 이상 더 좋은 제도는 없거든. 근데 정보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은 전혀 상황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서 미치는 거지. 자, 요 얘기는 지금 이거 정보사회를 설명을 다시 하면 너무 설명이 길어져서 제가 오늘 여러분 톡방에다가 정보화 관련해서 제가 정보화 사회라는 게 뭔지를 좀 정리하는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올릴게요. 제 생일 영상이 있는 건데 정보화 사회 서론 해갖고 정보사회가 어떤 건지를 이야기한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사회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게요. 정보사회는 일단,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료제는 어디에서 퍼펙틀리한 방식이다? 산업사회에서 완벽한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가면 정보사회에서는 안 맞는 거죠. 이해가세요? 정보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뭐 기본적인 건 얘기합시다. 자, 정보가 뭐게요? 지난 시간에 이거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 했냐? 정보는요, 여러분, 인포메이션이 뭐게? 정보가 뭐 같아요? 처음 들어요? 그러면 물어볼게. 지식하고 정보는 같은 건가요? 날리지랑 인포메이션은 같나요? 다르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다르다고 느껴지세요? 비슷하다는 느낌 안 해요? 자, 구분을 해드릴게요. 지식, 정보, 그 다음에 이거는 수업에서 나올 얘기 아니라 용어 정리, 상식선에서 사실, 팩트라는 게 뭐였죠? 우리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이건. 사실이라는 건 두 가지로, 뭐? 논리적인 증명과, 뭐? 어떤 현상이 논리적인 증명과 경험적인 검증을 다 하면 이렇게 된 현상을 우린 뭐라 불러요? 사실이라고 불러요. 이해가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빛이 중량이 있느냐 없느냐. 빛은 물질인가 아닌가. 물론 뭐 아직까지 첨예하게 과학적으로 대립하는 거긴 합니다만 빛이 물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물질의 특징은 뭐죠? 질량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귀류법에 의해요. 빚이 뭐라 그래야지? 빚이 만약에 질량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빚은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질량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하여 중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빚이 만약에 질량이 있는 물질이라면 빚도 뭐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력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럼 빚이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면 빚도 휘겠죠? 그거를 이론적으로 생각해낸 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자, 누구는 뉴턴 아저씨는 빛은 일정하게 상수로 움직인다고 빛 자체를 건드릴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모든 계산식에서 상수로 계산됐어요. 아인슈타인은 그걸 변수로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빛이 질량이 있는 변수적인 물질임을 수학적으로 도출해냈어요. 그걸 어떻게 했는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 잘 몰라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증명했지. 그럼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발견된 게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발견되면서 블랙홀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어떤 횡성이 짜그라졌어? 백색 외성같이 막 이렇게 짜그라지면서 중력이 엄청 세진 거지. 질량이 고압축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중력이 어마어마해서 심지어 모두 탈출하지 못하고 빛도 탈출하지 못하고 그 중력 있는 지대 열대가 까맣게 뚫려버린 거지. 그게 블랙홀 아니야. 그러니까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빛이 뭐가 있다는 반증이 돼요. 빛이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못 빠져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블랙홀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증명됐을 때 그럼 빛은 질량이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팩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있잖아요. 역사에서 한국사 같은 거는 역사는 뭐를 기록한 거예요? 사실을 기록한 거죠. 역사적 사실은 대체적으로 이거지만 어쨌든 자 봐봐. 그러면 지식은 뭐게? 난리지는 지식은 뭐게? 당신들이 어떠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것 이게 지식이에요. 어떤 사실들을 아는 것 뭐라고? 여러분의 이 뇌 속에 어떤 사실들의 현상이나 인과관계나 이딴 것들을 알고 있는 것, 담고 있는 것 이게 지식이에요. 그럼 정보는 뭐게요? 여러분 이런 단어 갖고 고민해 본 적 없죠? 이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혹여 인문학 쪽을 접근을 하신다면 이런 방식은 꼭 가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봐요. 정보는 자 과거의 지식이나 혹은 알고 있는 지식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거나 혹은 예측해낼 때 우리는 이렇게 발견된 지식, 예측된 지식을 뭐라 불러요? 이걸 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뭐 했을 때 이걸 재구성해가지고 새롭게 발견된 지식들 혹은 예측한 지식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게 정보라고 얘들아. 이게 정보야. 그러면 자, 이 정보 사회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봐봐. 하나는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조금 더 새로운 예측을 한다면 뭐가 좋아질까? 확률이 올라가겠지. 베이스가 많으면. 예를 들면, 자, 내가 여러분의 내신 성적만 갖고, 내신 성적을, 학교에서 내신 성적 받는 걸 보고서, 모의고사 성적을 딱 2개 보고서, 너네들은 이 정도면 어느 대학 정도 가겠는데? 이게 입시 컨설팅이잖아. 이게 무슨 스카이캐슬이나 스행님이 하신 게 이거잖아. 그지? 그럼 그 양반은 도대체 뭘로? 응. 내가 너 하나만 보고 점수 보고 안 되겠는데? 그거 하고, 예를 들면, 너네 학교 학생들의 1000명치의 데이터가 있어. 한 최근 10년간 한 1000명치 데이터를 갖고서 그 데이터를 갖고 봤을 때 이 정도 점수에, 이 학교에 이 정도 점수면 어느 대학을 가더라. 겁나 무섭지.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게 정보사에서는 일단 핵심이야. 두 번째 뭔 줄 알아? 무슨 능력이 좋아야 돼? 콜럼버스의 달걀. 뭐? 아무도 생각 못하는 걸? 아이폰이 왜 끝내주는 창의적인 폰인 줄 아니? 아무도 화면을 터치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어, 발상을. 터치를 위한 패드가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터치패드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뭐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터치패드에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화면이 적어지죠. 터치 기술은 이미 발견됐어요. 그런데 아이폰이 그걸 깼죠. 터치 필요 없고 화면에다 터치하게 하자. 스마트폰의 시작이지. 그거 아니? 필름 카메라의 원조격인 필름 카메라의 거의 끝판왕인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코닥. 우리 뭐 얘기 많이 듣는 회사죠.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디지털 카메라의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빛이 들어왔을 때 그게 전기 소자가 반도체가 그 빛에 감응해갖고 화질을 표현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거 코닥 거다? 그 원천 기술 누구 거라고? 코닥 거야. 필름 감광 기술에서 발전해서 낸 기술이라 코닥 거거든? 그걸 가지고 만약에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렇지, 끝내줬겠지. 근데 코닥은 뭘 무시했어? 설마. 아직은 필름 카메라가 최소 10년은 더 갈 거야. 불과 그 얘기 나온 지 3년 만에 필름 카메라가 다 작살나버렸지. 원래 코닥은 독일에서 종업원 수만 10만 명이 넘어가는 거대 기업인데 지금 종업원 30명 남아있어요. 30명인가? 20 몇 명이나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인데 이제 다국적 기업은 개뿔 이렇게 돼버린 거지. 뭐라고? 그러니까 이거 재구성을 잘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주커버그가 이런 거 해서 몇십억대 부자가 몇십 조대 부자가 된 거고. 잘 생각해봐. 누구나 다 뭐의 필요성은 느꼈어? 아, 친구들끼리 연락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 만든 놈이 대박이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현대 정보 사회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뭐 일단 이게 많아야 돼요. 그래야 좀 더 좋은 결과치를 찾아내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요. 이걸 잘 구성하는 걸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 창의성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학습지 선전에서 맨날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현재는 창의력. 이게 무슨 사회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게 this is information이에요. 이게 정보야. 자, 그러면 정보 사회는 뭐가 중심이 이 정보가 뭐가 되는 사회? 이게 사회의 핵심이 되고 이게 돈이 되는 사회야. 다시 뭐? 지식과 구속력. 그러면 산업 사회의 효율적인 방식인 빨리 만들고 많이 만드는 방식은 정보와 지식과 창의성이라는 이 가치가 제일 중요한 사회에서 이건 통하지 않는 잘못된 효율적인 방식인 거죠. 이해가? 그러니까 이 정보 사회에서도 뭐는 있어? 빨리는 필요해. 왜냐면 누가 생각한 걸 빨리빨리 해내야지. 대신에 뭐? 창의적일 것.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의 효율성이 정보사회의 효율성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베스트했던 조직이 정보사회에서는 뭐 하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관료제는 개쓰레기냐? 아니요. 지금도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산업사회, 정보사회에 맞는 무슨 스타일을 조직 스타일을 찾아봅시다입니다. 이해가세요? 정보사회에 맞는 조직 스타일을 찾아보죠. 그러면 정해진 조직이 있냐? 관료제처럼 없어요. 없다고. 아직 찾는 중이야. 그래서 관료제라 딱 하지 않고 그냥 관료제가 아닌 거. 정보사회에서는 관료제가 아닌 거. 그래서 뭐라 부르는 거예요? 탈관료제라고 부르는 거죠. 어떤 탈관료제가 뭐 어떤 거 이런 거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그냥 관료제의 반대쪽 사이드를 싹 다 몰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거기 뭐 목적 전치 현상이나 뭐 복지 부동이나 뭐 요런 것들은 됐어요. 그런 건 대충 보시고. 자, 정보 사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조직이 어떻게 돼야 돼? 과업의 전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유기적인 연결성을 가져야 돼. 하나만 하면 안 돼. 왜? 왜? 생각이 유연해져야 되거든. 정보 사회에서는 생각이 유연해지지 못하면 뭘 할 수 없어요? 나 봐봐. 생각이 유연하지 못하면 창의적인 발상을 못합니다.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로운 걸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 유기적 연관성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위계서열도 마찬가지. 정보 사회가 되면요, 탈관료제 사회가 되면 나봐봐. 얘는 어떻게? 말했잖아. 이 피라미드 조직은 여기서 일로 다운되는 건 좋아도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이 안 나온다고. 정보 사회의 특징이 뭐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 뭐야? 변화가 겁나 빨라. 변화가 겁나 빨라. 얘들아, 비트코인이 이 난리가 날지 어떻게 알았어? 불과 10년, 5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 이렇게 미쳐 날뛸 줄 아무도 몰랐다. 5년 전에 비트코인 하나에 얼마인 줄 알아? 비트코인 하나에 2만 원 했어. 5년 전에. 2만 원 했다고, 비트코인 하나에. 한 5, 6년 전? 나도 비트코인 처음 알았던 게 내가 2010년인가 11년에 비트코인 처음 알았거든? 근데 사기도 했었어, 심지어. 왜냐면 해외에 물건 구매할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 해야 물건 구매하는 게 있어갖고 해외 결제하려고 내 카드가 이제 해외 카드가 안 될 때 비트코인 해갖고 앉아있어. 그걸 갖고 있었어. 자, 알겠죠?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20개 피자 한 판 사는데 썼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으니 그 사람보다는 낫긴 한데.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미쳐 날지 어떻게 알았어? 아무도 몰랐지.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미친 듯이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그 변화 중에 일부는 조직을 작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는 명령 방식은 이 정보화 사회에서 죽기 딱 좋은 방식이 돼버린 거예요. 산업 사회에서는 베스트한 방식이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변화가 하나만 잘못하면 회사가 나가리 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이 나온 거죠. 이 상향식이 되려면 뭐가 적어야 돼요? 수직적인 위계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사장님이 있어요. 팀장이 있어요. 팀원이 있어요. 끝. 조직이 그냥 이렇게 단순화되는 거예요. 관리주 조직에서는 사장, 회장, 사장, 전무, 이사, 뭐 부장, 과장, 차장, 대리 이렇게 해서 최소 7개에서 8개, 9개 가까이, 10개 가까이 직책인데 여기서 그냥 사장, 팀장, 팀원. 심지어 이 팀장은 더 살벌한 거. 이거 뭐에 따라서? 프로젝트형 팀장이에요. 그 프로젝트 끝나면 이 사람 팀장 끝. 새로운 프로젝트가 끝나면 팀원 중에 다른 애가 팀장 돼서 가는 거야. 이런 조직 방식. 이해 가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면 사실상 누구랑 누구 다이렉트예요. 뭐 문제가 있으면 팀원 중에 사장님 이거 현대 지금 요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장이 느끼기에 야 이거 피하자. 뭐요? 거대한 관리제 조직보다 뭐 하시기에 훨씬 좋아요? 유연한 판단을 내리기 좋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뭐요? 개성과 창의성 발휘하기 좋아. 관료제는 이게 안 된다니까. 네 번째 능력에 따른 보상. 여기 봐봐. 야 능력에 따른 보상이 관료제에 보시면 그 연공서열 보이지? 관료제의 연공서열 보이지? 연공서열도 능력에 따른 보상 같지 않냐? 얘들아? 자 봐봐. 조금 달라. 관료제에서 연공서열이라는 건 단순 반복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뭐 해질 확률이 높아? 전문성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오래 단순 작업을 많이 할수록 전문성이 좋아지지.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근데 현대 사회에서 정보 사회에서는 오래 일한 게 한 개도 안 중요해. 왜? 오래 일했다고 일을 잘하는 게 아니야. 물론 경험은 있긴 있어야지. 아예 경험치가 없으면 곤란하지. 하지만 오래 했다고 그게 뭘 보장하진 않습니다. 성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따라 대빵 냉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너님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뭘로? 성과를 보고서 성과로 가치를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연봉 산정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에 따른 월급의 인상은 없어요? 연차에 따른 월급의 인상은 없는 거지. 아시죠? 아시겠죠? 자, 나머지들은 보시면 됩니다. 일단 공통적인 거. 관료제는 탈관료제라 얘들아, 둘 다 공통적인 거. 둘 다 뭘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관료제 집단이든 탈관료제 집단이든? 둘 다? 잊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관료제도 공식 조직이고 탈관료제 집단도 공식 조직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은 당연히 뭘 추구해요? 당연히 효율성을 추구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효율성을 추구하죠. 그리고 뭐에 따라 움직여요? 공식적인 규범에 따라서 움직이죠. 어떤 뭐 불문법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뭐요? 그렇죠. 성과에 따라서 지위를 획득하거나 안 되면 처벌받죠. 그건 다 똑같아요. 관료제는 무슨 뭐 지위에 따른 저기 뭐 권한이 뭐 막강하고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케이. 그 밑에도 똑같은 얘기라 넘어갈게요. 거기 밑에 관료제 역기능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드테이프 현상이나 피터의 원리나 파킨슨의 법칙 같은 건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근데 여기 봐봐. 요즘 트렌드에서는 문제가 많이 안 나오는 트렌드. 혹은 나중에 기출문제 보시면 기출문제 피터의 원리나 파킨슨의 원리나 이런 게 설명이 나있으면 그거 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뿅.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탈관리제 조직이 보이죠? 됐고 그 탈관리제 조직이라는 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관리제 조직이 아닌 게 탈관리제 조직이니까. 넘어갈게요. 뭐 네트워크 조직, 아메바형 조직, 오케스트라형 조직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뭐가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닌 거 관료제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그래프로 살펴보기 이거 별표. 응. 요렇게 자주 물어봅니다. 자, 또도돈. 이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는 패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풀지 말고 마사통 푸시라고요. 어? 잘 풀고 있어요? 풀고 있어요? 풀고 계시죠? 나를 봐. 기출문제 풀어 안 풀어? 빨리 얘기해봐. 풀고 있어? 풀고 있어? 풀어요. 진짜? 얘들아, 기출문제는 언제까지 끝이 나야 돼요? 6월 모평전까지는 다 풀어봐야 됩니다. 어? 제일 좋은 건 3월달 되기 전에 끝나는 거, 한 바퀴. 6구수만 풀어서. 그 다음에 4월부터 5월까지, 6월까지 또 뭐 하라고? 다시 봐. 6월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봐. 그러니까 9월 모평까지 최소 몇 번? 몇 번? 기출문제는 세 바퀴. 괜히 무슨 모 선생님의 모의고사는 어때요? 이딴 거 묻지 말고 기출이 짱이야. 내가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자기 모의고사가 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진짜로. 자, 일탈 행동 봅시다. 자, 자, 외우세요.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애매해요. 자, 외우세요. 일탈은요, 되게 유명하죠. 일탈이라는 말도 모르는 분 없죠? 외워봐요. 얘는 개념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일탈은 사회화예요. 뭐라고? 일탈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뭐라고? 사회화라고요. 사회화. 자, 사회화가 뭔데? 사회화가 뭐였죠? 개인이 사회에 뭐 하는 중? 적응하는 중이었죠. 적응을 언제까지 한다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게 사회화라 그랬어, 그지? 자, 일탈은 이렇게 그대로 가서 여기에 딱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야. 적응을 실패하거나 적응을
거부하는 경우요. 이게 일탈이에요. 뭐라고? 적응을 거부하거나 적응을 실패하는 거. 이게 일탈이다. 그래서요, 일탈은 이런 개념이고요. 거기 밑에 일탈 행동의 상대성 요거는 체크 정도? 일탈 행동의 상대성은 왜 중요하냐면 일탈이라는 게 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일탈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은 보편성을 갖는 행동이 아닙니다. 뭐라고? 일탈은 뭘 갖는 행동이 아니야? 보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자, 보편성이 무슨 뜻이라고요? 보편이라 함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성립하는 거라 그랬죠. 반대말, 거기에 개념되는 대립 개념은 특수성, 거기마다, 시간마다, 공간마다 다르다고. 자, 그러면 어떤 시점, 어떤 지역에서는 이 행동이 일탈일 수도 있고 일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나라는 대마초를 피면 일탈이죠. 우리나라는 대마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면 저기 노르웨이나 뭐 핀란드나 뭐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면 대마를 정해진 펍에서 합법적으로 피울 수 있어요. 펍에서. 그러니까 맥주 마시면서 대마 이거 다 이러고 놀아요. 내가 옛날에 그 배낭여행 갔을 때 신기한 데 데려가 준다고. 그땐 제가 담배를 안 필 때라 데려갔는데 와 들어가자마자 너구리구리야. 근데 냄새가 일단 되게 그 대마 냄새가요. 딱 타면 뭐 그 냄새를 맡으면 뭔가 향기로울 것 같지만 절대 향기롭지 않습니다. 되게 꿉꿉해요. 담배도 안 피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아우 씨 이게 뭐야 그러고 돌아왔거든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마리화나래요. 마리화나가 뭔 줄 알았어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더라? 대마더래. 그러니까 그 동네는 대마를 피는 게 뭐가 아닌 거야? 범죄가 아니야.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죠. 그러니까 어디에 따라 달라요? 장소에 따라 달라요. 근데 대마가 범죄가 아닌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 파킨슨병이나 파킨슨병 아시나요? 그러니까 뇌가 점점 이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뇌가 점점 흔히 말해서 뇌가 죽어가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랑 비슷합니다. 파킨슨병의 증상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운동 중추가 손상이 돼요. 그러면 파킨슨병에 걸리면 허리가 굽어요. 그리고 걷다가 앞으로 자빠져요. 이게 중심이 잘 안 잡혀서 코어 근육에 대한 신경이 잘 안 잡혀서 중심이 안 잡혀서 자빠지고 그 다음에 내 의식하지 않지만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려요. 되게 심하게 머리도 떨려요. 저희 어머니가 파킨슨병으로 오래 앓다 돌아가셔서 제가 그걸 옆에서 봐가지고 잘 아는데 그러니까 손이 계속 이러고 계속 머리 떨리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 그런 환자한테 의료용으로 조제된 마리화나 안 떠. 효과 장난 아니야. 내가 유튜브에서 보고서 와 이게 엄청나게 떨리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만 알아도 좀 살만하거든. 어. 그래서 지금 의료용 마리화나 의료용 대마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마 2019년인가 20년인가 허용 판결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의사처방을 통해서 쓰는 경우에는 의료용 대마를 쓸 수 있도록 구분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없었을 때는 뭐 한 거예요? 의료용 대마든 나발이든 대마를 쓰면 마약 이렇게 되는 건데 의료용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 상대적인 겁니다. 자, 그럼 그 밑에 일탈행동의 원인 이건 넘어갈게요. 거기서 중요한 건 그 밑에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이에요. 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일탈행동의 이론. 자, 여기 보세요. 일탈 이론은 이거는 관점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뭐라고? 여기 봐봐. 여기 봐봐. 관점을 통해서 가는 건 거시적인 관점이 있고 미시적인 관점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거시적인 입장에서 기능론이 있고 갈등론이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옛날 교과서에는 갈등론 입장에서 일탈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갈등론 입장에서는 일탈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지. 갈등론 월드는 어떻지? 사회는 거지 같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갈아엎어야 되는 게 사회잖아. 그러면 갈아엎기 위해선 뭘 하셔야 돼요? 너님들이 일탈을 해야죠. 이 사회의 잘못된 규칙에 저항해야지. 그러니까 갈등론 월드에서는 일탈을 사랑해. I love 일탈이야. 일탈은 필요한 거야. 근데 일단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서 너네 교과서에서 일탈 빠졌어. 갈등론 사이드의 일탈은. 근데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 옛날 기출문제 있지. 2018년도 이전, 17년도 이전 기출문제를 보면 이게 나와. 헷갈리지 말라고. 너네들 시험 보는 거랑은 상관없다. 어?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교과서에 빠졌기 때문에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 하지만 뭐 이렇게 기출에는 있으니까 그 기억은 알고는 계시라고요. 자, 이 기능론 쪽 입장에서 일탈 이론을 설명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아노미 이론이요.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죠. 하나예요, 하나. 이론 하나. 뭐? 아노미. 그리고 미시적인 이론에서 일탈을 설명하는 게 두 개. 뭐? 낙인 이론이랑 차별교제 이론이요.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범죄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단히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맞자의 중화 이론이라든가. 이건 중화 이론은 너네들 옛날에 언어 영역에서 예, 그 기출 문제로 한번 나왔던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화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탈 행동을 하잖아. 그 일탈 행동을 내 스스로 정당화할 일탈 행동은 나쁜 행동이잖아, 사회적으로. 그거를 내 스스로 정당화할 뭐가 있으면 사람들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호를 어기는 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오늘따라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아이고 취하네 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변명해? 아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일탈을 했어요. 술이 취해서 이게 나쁜 행동인지 뭐 하지 못했어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음, 자, 아노미까지만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노미라는 말은 아노미예요, 아노미. 자, 단어를 좀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아는 안티 할 때 안자 아입니다. 어원상 안티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를 반대하는 거죠. 뭐를 반박하고 반대하는 거. 놈이라는 건 여러분들 놈 하면은 규범이라는 의미거든요. 어원상. 규범, 규칙. 그래서 제일 많이 놈이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들어보는 단어는 메트로놈. 음악 피아노 같은 거 할 때 규칙적으로 메트로 반복되는 규칙. 메트로놈. 알겠죠? 이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놈 이러면 뭐예요? 그렇죠. 규범이 없는 상태. 그래서 가끔 어떤 미친 인간들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무규범 상태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규범이 없는 상태는 맞잖아. 이걸 뭐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무규범 상태 이래버리면 무규범 상태 이러면 이거 아나키즘이지, 아나키즘. 다 죽여라!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노미 상태라는 건 무규범이 아니고요.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거예요. 뭐라고? 지배규범의 부재. 자, 우리는 행동을 할 때 지배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의 행동이나 가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메인이 되는 규칙이 있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치 판단에서 메인이 되는 규범은 뭐 누가 뭐래도
한국 사회 규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던 우리는 이거에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원튼, 너네들이 원치 않아도 너네들이 거기서 그 사회에서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면 자연히 우리는 뭐에 적응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고 사는 거지. 너네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 너네가 이 사회에 살아서 20년 가까이 살면서 적응한 결과야. 나 누가 그래? 대학을 꼭 나와야 된다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 진짜 그게 맞는 말이긴 할까? 아니, 내 친구들 중에도 대학 안 나오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돈 잘 벌고 잘 사는 애들 많아. 물론 거의 대부분은 대학 갔지만. 응? 이게 우리 사회의 지배 규범이야. 근데 모종의 이유로 이 지배 규범이 날아간 거지. 날아간 거야. 예를 들어 볼게.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이 지배 규범이 지금 무섭게 된 상태인 거야. 이렇게 된 상태, 이게 뭐야? 아노미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지배 규범이 사라졌어.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행동에 미칠 듯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 어떤 행동을 하면 그 집단의 규범을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긋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미친 아노미가 일탈이 터지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 이 아저씨의 아노미, 에밀 듀리켄. 이 아저씨는 기능론 맨 처음에 이야기한 아저씨고 사회학에서 거의 사회학의 엄마뻘쯤 되는 사람입니다. 사회학의 아버지가 어거스트 꽁트라면 사회학의 엄마쯤 되는 사람. 네? 에밀 듀리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노미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책을 잠깐 볼까요? 사회 규범의 약화, 두 가지 사회 규범의 충돌 시에 나타나는 혼란. 그러니까, 해봐봐.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국에 사시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뭐라고?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은 어디 와 계세요? 몸은 미국에 와 있죠. 여러분의 신체는. 그러니까 당신은 어디의 규범을 따라야 해요? 미국의 규범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멘탈리티는 어디에 쩔어 있어요? 이건 한국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도 포크랑 나이프로 밥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이랑 젓가락 들고 밥 먹으려고 하셔요. 이해가? 그러니까 머리는 한국 규범에 적응돼 있는데 몸뚱아리는 미국 규범에 맞춰 살아야 되니 여기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회학 책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19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에 어떤 할아버지가 뉴욕에 이민을 가셨대요. 나이가 이제 70대가 되신 할아버지가 뉴욕에 이민 가셨는데, 그래서 그 뉴욕 센트럴파크에 아침에 이게 뭐 휴식을 취하러 가셨는데, 우연치 않게 그 센트럴파크 되게 중간에 구석에 한국전쟁 참전 용사 위령탑이 건설되어 있는 걸 발견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90년대에 70대시니까 한국전쟁을 겪으신 세대잖아요. 겪으신 세대니까 자기가 어릴 때 유엔군 와갖고 우리나라 도와주고 이거를 자기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위령탑에 갔대요. 그런데 뭐 대부분의 뭐 보호받지 못하는 시설이 그렇듯이 거기 뭐 풀이 막 나 있고 막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자 우리나라의 풍습은 뭐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묘에 가서 성묘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설들이 풀이 자라는 건 대단히 잘못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무 생각 없이 낫을 두고 가고 거기에 풀을 싹 베고 정리를 해서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는데 잡혀갔대요. 왜? 미국의 규범엔 그 공공장소 있잖아요. 그 공원이니까 공공장소죠. 퍼블릭한 장소에는 뭘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무기로 오인될 거를 들고 다니면 안 돼요. 들고 들어가면 안 돼. 총이나 칼이나. 낫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는 그래서 벌금 얼마라더라? 벌금 몇천 달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문화적 무지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전형적인 아노미 현상에 의해서 이 아저씨는 자기가 일탈을 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일탈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의 아노미? 뒤르겜의 아노미. 그래서 얘는 뒤르겜의 아노미는 거의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적응을 하려는데 적응을 못한 거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머튼의 아노미는 뭐냐면, 자, 이 아저씨는 학교를 연구를 하러 들어갔어요. 학교를 연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래서 백인 그룹 애들하고 유색인종 그룹을 연구를 하는데, 아무래도 백인족 그룹 애들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게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가 이 아저씨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결론을 얻어낸 거죠. 봐봐.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목적 또는 목표가 있더래요. 자, 근데 이 목적과 목표는 당연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목표예요. 뭐라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너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보면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죠. 너 뭐가 되고 싶어? 대통령이요. 너 뭐가 되고 싶어? 마야광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별로 없더라는 거지. 하겠어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쯤이면 마약을 키울 겁니까? 이럴 겁니까? 예.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해요. 이거 좀 다시 쓸게요. 화면 앵글에서 나가서. 자, 뭐가? 목적. 뭐를 위한?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존경받고 싶어요? 그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수단이요. 당연하겠지만 이것도 허용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수단을 쓰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수단으로 이 목적을 이루면 걔는 잘한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경우 제 책을 보시면 제 책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래요? 90페이지? 90페이지 에센셜 데이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게 머튼의 아노미 이론인데 이게 원래는 있던 건데 이게 교과서가 바뀌면서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근데 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잠깐 넣어놨습니다.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문화적 목표와 제도적인 수단이 둘 다 플러스인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 이런 애들을 뭐라고 그러면 동조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는 일탈이 아니죠. 잘한 거지. 근데 여기 봐봐. 문화적인 목표는 인정.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근데 수단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수단을 써요. 봐봐, 나 봐봐. 나는 부자가 될 테야. 그래서 마약을 팔겠어. 이런 거. 왜 뭐였지?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인간 수업? 인간 수업? 잠깐 찍은 유튜브 클립이라도 보셨겠죠? 그 인간 수업이 하는 게 뭐예요? 돈을 버는데 뭐 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벌어요?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성매매라는 방식으로 돈을 벌죠. 그죠? 그런 식으로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는 목표는 사회적에서 허용하는 목표인데 뭐는 그 수단은 사회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수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혁신형이라고 그러고 이게 일탈입니다. 사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목적이 마이너스야. 그런데 수단은 사회에서 허용하는 수단을 써. 이런 거지. 아, 나라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였는데 맨날 나보고 세금을 많이 내래. 그러니까 사회에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많아야 된다는 당연한 사회적인 목표를 거부하죠. 그런데 어떻게 거부하냐면 세무사를 써서 절세를 하는 거지.
그 세법에 있는 방향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도록 머리를 굴리는 거야. 뭐는 아니에요? 일탈 아니죠. 일탈 아니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걸 의례주의라고 하고요. 도피주의. 도피주의는 이런 거요. 그냥 거부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는 자연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인 뭐 목표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 난 몰라요. 이래서 들어가 버리는 거.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반역형. 자, 이 반역형은 봐봐. 시작은 뭐냐면 도피에서 출발해요. 에이, 다 싫어서 가. 그런데 아예 사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사회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애. 자, 봐봐. 반역형은 이렇게 딱 보면 쉬워. 허생전의 허생. 홍길동 전에 홍길동. 홍길동은 아예 가서 뭘 만들어 보니? 걔는 서자라서 뭐 하지 못했어. 호부 허용을 허하지 못했고, 그지? 그리고 뭐 했어? 관직에 오를 수 없었잖아. 그래 가서 걔는 나에 그냥 뭘 내버렸어요?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지. 지가 왕인데 뭘? 허생은 허생도 사람 2천 몇천 명 도둑도 싹 때려다가 아예 섬에다 떨궈 놓고서 거기서 야 규칙 다 필요 없고 그냥 먼저 태어난 애한테 숟가락 먼저 잡게 해라 그러고 가버렸잖아. 새로운 규칙 만들고 던졌지. 근데 이런 게 반역형이야. 근데 반역형은 성공하면 플러스 동조형이라 일탈이 아니야. 실패하면 마이너스 도피형이라. 야, 왜 도피형이 일탈이 아닌 줄 아니? 도피형은 일탈로 보지 않거든? 안 나타나. 도피형은 사회를 거부하는데 그냥 숨어서 사라져 있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 됐는데 집안에서만 술 마시는 사람들 있지. 안 나가고.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딱히 허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마이너스야. 수단도 당연히 술만 처먹고 있으니까 마이너스지. 근데 뭐 하지 않아? 안 드러나. 그래서 사회적 문제가 안 돼. 심각하긴 한데. 사회적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뭐만? 얘만. 예를 들면 내가 수업에 늦었어. 수업에 늦어가지고 갑자기 경광등을 켜고 막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갖고 막 갑시다 이러고서 앰뷸런스를 응급대 이용해야 될 차를 내가 이용해서 왔어. 이런 게 뭐야? 요게 뭐가 있다? 요런 케이스가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자, 그러면 요까지 하고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거기 일탈 차별교제 이론하고 낙인 이론 얘기해볼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뿅!